이제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클러스터 B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개요를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클러스터 B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반복되는 불법 행위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요. 여성보다는 이러다 보니까 남성한테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남성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남성한테 더 많습니다. 18세 이상에게 진단을 하게 되고요. 15세 이전에는 품행장애가 시작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무단결석, 가출, 도둑질, 싸움, 물집 남용 등을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기, 반복적인 절도, 폭행, 채무불이행, 거짓말이 주요 양상이고요. 성적으로 난잡하거나 배우자나 아동을 학대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첫인상은 대체로 매력적으로 보이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타인을 조종하려는 술책과 조종입니다. 조종하려는 술책과 함정이면서 속을 들추려고 하면은 긴장하고 적개심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구하진 않고요. 법원의 치료 지시 명령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극악무도함은 줄기는 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여전히 신체적 호소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쫙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한번 쭉 훑었는데요. 보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뭐 길 가다가 누구를 때렸다던가 뭐 폭행을 했다던가 뭐 그려지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전과범, 전과매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과매범, 전과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나타난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아동기 때는 품행장애라는 걸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좀 단순해요. 무단결석, 조그맣게 바늘도둑,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뭐 본드를 한다거나 그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사기를 친다거나 절도를 한다거나 뭐 채무불이행, 폭행 이런 걸로 교도소를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만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결혼하면 배우잖아. 자식들을 갖다가 학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 치료 받겠어요?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너 강제로 치료받아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기운이 없어지는지 어쨌는지 극악무도함은 줄지만 타인의 고통에는 여전히 무감각하고요. 이때는 이제 신체적인 호소들도 조금씩 많아집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이제 이 세 가지 이상이 나타납니다.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요. 사기성을 보인다거나 충동성, 공격성, 무모성, 자책결여, 지속적인 무책임성 이런 7가지 특징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누가 봐도 반사회적 성격장애는요. 그냥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도 안티소셜이잖아요. 경계성 성격장애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전형적으로 불안정한 정동, 무모한 충동적 행동, 불안정한 대인관계, 의존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분이 이제 요동을 친다라고 해요. 무드 스윙, 왔다 갔다 스윙, 이제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만성적인 우울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존적이면서도 동시에 증오심을 갖고요. 관계가 좌절되면은 엄청난 분노를 표현합니다.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과소비, 물질남용, 폭식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살 시도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살 시도한 과거력, 이 자살을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해서 연극적인 자살을 시도를 하고 10명 중에 1명은 자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전적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양분하고 나쁜 사람으로 자기가 찍은 사람은 평가절하합니다.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고 분리의 위협과 거절, 과다한 책임에 대해서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촉발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가 실은 임상에서 제일 힘든 환자예요. 아까 뭐 편집성 성격장애는 아니고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할 일은 없어요. 교도소로 가지. 근데 경계성 성격장애는 입원 많이 해요. 재번 많이 하고요. 입원해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서론에서 간호사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성격장애 환자들 케어할 때는 그 대표적인 게 경계성 클러스터 B이고요. 클러스터 B 중에서도 경계성 성격장애랑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연극성 성격장애인데 그거보다도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 때문에 임상에서 몇 번을 울었어요. 몇 번을 울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해달라 그래서 해주면은 너 왜 그거 했냐? 안 하면은 왜 안 했냐? 막 나이트 때 새벽 3시까지 서가지고 계속 말을 시키더라고요. 이 환자가. 결국은 새벽 3시, 그때가 제가 되게 아팠을 때였거든요. 아파서 나이트 할 때 서럽잖아요. 서러운데 3시 반까지 설명을 해주면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안 하면 너 친절을 배웠냐 그러고 그야말로 사람을 이제 잡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환자가. 그때가 제가 4년차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PD 환자들은 PD 중에서도 보더라인 PD는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보더라인 환자 만나라고 하면은 저는 힘들 것 같아요. 항상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경계성 성격장애. 그러니까 성격장애 환자, 뉴로시스 환자들 대할 때는 그렇긴 하지만 특히 보더라인 환자 대할 때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 사례 보면서 그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제가 경험도 했던 사람들 얘기들을. 그래서 5가지 이상을 해야 됩니다.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과대 이상화와 과소평가가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 양상을 보이고요. 정체감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요. 남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동성이 특히 이제 2가지 영역에 해당이 돼요. 이제 낭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물질남용을 하거나 무모하게 운전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 영역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이제 얘기가 되고요. 반복적인 자살 행동, 재수추어, 자살 위협, 자해 행위 이건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거나 현장 기분 변화에 따른 정동의 불안정성. 그래서 간헐적으로 심각한 불쾌감이 있거나 과민성 불안 등이 수시간 지속되지만 수일은 넘지 않는다거나 만성적인 공허감,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또는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움, 자주 화를 내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일시적이고 스트레스에 의한 망상적 사고 또는 심한 해리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성격 장애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보면은 특징만 봐도 아는데 경계성 인격장애는요. 아까 얘기했던 특징 보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혹은 지금 이 얘기에서 나오는 9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이제 이거는 경계성 성격장애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반복적인 자살행동, 제스처, 자살위협 뭐 이런 것들인데 저런 게 돼요. 뭐 이제 아는 사람 딸이 지금 2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돈도 엄청 써요. 집에서 뭐 이제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카드를 주기는 하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몇백만 원, 대학생인데 한 100만 원어치 100만 원 넘겠어요. 한 달에 용돈으로. 그리고 뭐 엄마한테 대들었다가 뭐 화도 냈다가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이제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오빠만 이뻐하고 자기는 미워한다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랑 얘기를 잘 지내고 나서 엄마랑 같이 쇼핑도 갔다 와서는 아무 일 없이 갑자기 내가 엄마가 나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독립을 해야 되겠어. 집을 얻어주세요. 그래갖고 아니 집을 얻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집에서 괜찮은데 집에서 다녀. 그러면은 그렇게 못 얻어주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증거라고. 그리고 나는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집을 나가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짐 싸들고 집을 나갔다가 집을 나가다가 이제 안 잡잖아요. 그러면 아예 정말 미워하네. 잡지도 않네. 내가 딸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친대요. 그렇다가 또 나가요. 잡으면은 뿌리치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들어왔냐 그러면은 보면 뭐 찜질방에서 자고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야말로 뭐 비유 맞추기가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그래서 이 딸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저도 어떻게 했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계성 성격장애가 되게 힘들다고. 동생 친구 딸이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제가 가끔 그래요. 이제 남은 거는 자살 시도하는 거밖에 없네?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언니 걔가 약을 먹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각한 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제수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수처를 해서 심각한 약은 아닌데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과량으로 먹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블라디카디아가 와서 딱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는 다 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너무 친절하지도 않고 너무 휘둘리지도 않고 그냥 일상 그 언어만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조금 어려워요. 가끔 정신과 있을 때도 보도라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 노 교수님이 글더라고요. 몽둥이가 약이다.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실상 임상에서는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이런 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23세 여대생 A씨는 남자친구와 놀러 가기로 하였다가 심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가까워지면은 안 된다고. 그 본인이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두려워해서 계획했던 일을 스스로 취소하고 남자친구한테 혼자 가라고 했어요. 혼자 가라고 했으니까 남자친구가 혼자 놀러 갔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놀러 간 다음에 이 A씨는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해서 심한 우울과 상실감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해서 분노를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 남자친구가 놀러 간 것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남자친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고자 했을 뿐인데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가 많으나 관계는 불안정하고 평소에는 상당히 지적이고 다정하다가도 일상적인 분쟁이나 불일치가 있으면 관음 반응을 보여서 극도로 우울해지고 화를 내고 상처를 받는다. 이성관계에서도 상대에게 급격하게 매력을 느끼고 상대를 완벽한 사람으로 지각하여 끌리다가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로 걷잡을 수 없이 상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화를 낸다입니다.
뭐 보세요. 남자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놀러 가기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이제 스스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굉장히 불안정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보면은 너무 친해진 것 같아서 거리감을 두고, 거리감을 뒀다가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친해지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되니까. 그래서 혼자 가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혼자 갔어요. 혼자 가고 나니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남자친구한테 아우 자기 혼자 오빠 혼자 놀러 갔다 와, 나는 그냥 집에서 있을래 라고 한 거는 이 남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는 거예요. 아우 뭐 네가 없으니까 안 돼, 같이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줬다고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이 남자가 정말 갔다라고 하면 이제 보신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자 그래요. 이 남자는 왜 헤어지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그래서 왜 헤어지자 그랬어? 라고 하면 오빠는 어떻게 가낸다고 진짜 갈 수가 있어? 뭐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죠. 그리고 헤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자살 시도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는 이렇게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사귀었다가도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들도 쉽게 끌리게 됩니다. 끌리는데 몇 번 만나고 보면은 이제 저 사람 못 만나겠네.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걔 중에는 계속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저희 환자 중에 한 명이 경계성 성격 장애도 있고 히스테리도 있었어요. 그 남편은 똑같아. 이제 친구 딸은 그랬고요. 그 집 남편은 안 휘둘려요. 부인이 입원했을 때 오라고 하면 와요. 와가지고 하루 종일 회사 일합니다. 옆에서. 그리고 가라 그럴 때까지 회사 일하다가 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인이 자기 손아귀에서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갖고 자살 시도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남편은 자살 시도를 해도 그냥 입원시키고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기는 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히 가족이. 병원의 의사간호사는 그래도 조금 공적으로 이제 포멀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부모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이 사람들은 그런 면들을 부모한테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연극성 성격장애입니다. 자신의 관심의 중심이 되고자 하고 주목받고자 하는 행동이 주요 특징이고, 행동, 외모, 정동의 표현이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탤런트랑 연극 배우랑은 틀려요. 탤런트는 앵글이 있고 가까이서 촬영하기 때문에 크게 동작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연극은 카메라 앵글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행동이 큽니다. 크고 분장도 훨씬 더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히스트리오닉을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 보면 굉장히 좀 과하지 않나요? 그리고 충동적이고 낭만적인 환상을 꿈꾸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혹적이고 자극적입니다. 감정의 깊이가 없고 대인관계가 표면적이고 성실하지 못해서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유혹 행동이 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받고자 하고 도발적이고 자신만만함을 나타냅니다. 면담에 협조적이고 자세한 병력을 제공하려고 극적이고 화려한 말을 구사하지만 말 실수를 자주 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상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의식하지 못하므로 내적 감정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장애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특징은 좀 더 자세한 특징을 살펴보면은 5가지 이상을 이제 지녀야 됩니다. 자신이 관심이
관심에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행동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유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피상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외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면서도 내용이 없는 대화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연극화, 과장된 감정 표현, 피암시성, 그리고 피암시성, 즉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대인관계를 실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모임을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갔다라고 예를 들어 보면은 부부 모임을 다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조금 단정하고 그런 옷들을 입게 되는데 연극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자기가 거기서 주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요.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누구 꼬시러 왔나 싶을 정도로 하게 돼요. 그리고 관심을 계속 끌어야 되니까 뭐 성형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감정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상대방 남편한테 많이 관심도 많이 가져요. 아니 이상하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막 화려하게 얘기를 많이 하게, 표현도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과장되게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들을 말이 하나도 없는 거. 표현은 많이 하지만 저 내용이 뭔 내용이래 알맹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인데도 너무너무 친해해요. 이 사람 오히려 상대방이 경계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친하게 하는 게 연극성 성격장애 환자입니다. 그래서 과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번째는 자기애상 성격장애입니다. 나르시스틱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시스, 이제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반해서 물에 빠져 죽은 그 나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과장된 생각과 거만함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은 부족하면서 타인에게 계속 존경을 요구해요. 나만 존경해줘, 나만 사랑해줘.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형성이 어렵고요.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타인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위계적으로 나누고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은 이상적이고 내가 부러운 사람, 아랫사람은 나보다 약간 처지는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비난, 거절, 무관심을 못 견뎌하고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칭찬을 요구하나 공감은 못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불안정하고 거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서는 중년의 위기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을 왜 견디지 못해요?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뭐 어때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5가지 이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요.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공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믿게 되고요. 상류층 사람들이나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사람들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숭배를 요구하고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본인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특권의식을 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착취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을 때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입이 결여돼서
타인의 이제 감정이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고 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타인을 안 봐요. 나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질투한다라고 믿어요. 나만 잘나야 되는데 잘난 사람이 있게 되면 질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갖다 질투한다라고 믿게 됩니다.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나 이제 행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B를 보게 되면은 나중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C입니다. 클러스터 C는 불안하고 두려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 C는 주로 불안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하고 부적절함을 느끼며 안정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그래서 이 불안정 속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입니다. 첫 번째는 회피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버이드한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이나 거절, 비판에 대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서로 얘기하죠.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소리를 듣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거죠. 의존성 성격장애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타인의 도움과 보상임을 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행동이 특징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싶기는 하지만 스스로 독립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독립적인 면이 커지는데 의존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그게 아니죠. 계속 의존을 하는 거예요.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강박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돈, 완벽성, 통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일의 흐름을 이제 잃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유형은 불안하고 두려움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회피성 성격장애는 실패, 거절 또는 강한 감정이 일어날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해서 회피하는 것. 그래서 대인관계 접촉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회피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친구랑 친하게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거절에 대해서 거절당할까봐 아예 접근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낮은 자존심, 내성적이거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종종 집단 안에서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인관계가 발전하면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방법으로 집착하거나 사회적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는 기본적으로 많이 피해요. 두려워하고 피하고 뭐 위축돼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학교 안에서 왕따 얘기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학대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 대상자들은 사회활동이 제한되거나 부적절한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고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기주장 훈련이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이렇게 얘기해. 나는 어때? 하는 나주장 훈련, 자기주장 훈련을 많이 시키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는 4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비난, 꾸중, 거절이 두려워서 대인관계에 요구되는 직업활동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창피와 조롱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친밀한 관계를 제한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비난이나 버림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위축되거나 자신이 부적절하고 무능하고 개인적인 매력이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당황스러움이 드러날까봐 새로운 일이나 활동을 시작하기를 꺼려하거나 그래서 회피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의존적 성격장애는 회피성 성격장애는 많다라기보다는 그런 성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죠. 그래서 아까 이제 조현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조현성 성격장애 환자들도 보면은
얘가 뭐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하듯이 회피성 성격장애 환자도 내성적이에요. 우리 애가 뭐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성격 장애,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스오더보다는 트레이트 성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회피성 회피성 뭐 성격 트레이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존성 성격 장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우 의존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끊임없이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정서장애와 불안을 치료받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의존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한테 기대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든가 자기불신, 피암시성, 인내심, 결여 등을 보이게 되고요. 책임받는 위치를 피합니다. 책임을 맡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나는 의존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는 건 못하죠. 자기 주장을 못하고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하기가 쉽고요. 의존했던 상대를 잃어버리면 이제 우울증이 이제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지나친 욕구 탓에 복전적이 되고요.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헤어짐을 두려워하고요.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5가지 이상, 8가지, 여기 8번까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과도한 충고와 확신 없이는 일상적인 일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밥을 몇 시에 먹을까요? 밥을 먹을까요? 국수를 먹을까요? 아니, 밥을 몇 시에 먹을까요? 다 그러는 거죠. 반찬은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자신의 일상에 매우 중요한 영역까지도 타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지와 칭찬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 커서 타인, 특히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보복에 현실적인 두려움은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자신의 일을 혼자 시작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워하고요.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행동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쾌한 일도 그렇게 해서 보호만 얻어낼 수 있다면 자원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불쾌한 일뿐만이 아니에요. 불법적인 일도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일을 해나가다가도 잘못될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을 느껴서 혼자 있으면 불편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요. 친밀한 관계가 끝나게 되면은 기댈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기댈 사람을 시급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딸꾹질이 나요. 죄송합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혼자 남는 데 대한 두려움에 비현실적으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성 성격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당하기가 쉬워요. 특히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랑 같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처음에는 좋아서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잘 해주는 것 같다. 나를 잘 이끌어주는 것 같다 해서 친해졌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의존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은 그게 불법적인 행동이라도 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강박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과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완벽주의고 통제, 정리정돈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감정 표현이 제한적이고 질서정연하며 완고하고 인색합니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과 규칙에 몰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없습니다.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위반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일상화된 작업일 경우에는 장기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융통성이 없고 농담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타협을 못하고요. 스스로의 안정성과 일상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요. 안정적인 결혼 생활 및 직장 생활은 있으나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냉혹하고 타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게 강박성 성격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완벽성을 따져요. 완벽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규칙을 굉장히 지켜야 되고 벗어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틀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일상화된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간 일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변화되는 걸 못 견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은 잘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그렇지만 친구는 별로 없고요. 내가 실수하는 것도 못 견뎌하고 타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박성 성격장애는 이제 사소한 세부사항, 규칙 목록, 순서, 시간 계획이나 형식에 집착해서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놓쳐요. 틀만 막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안에 채워야 되는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보이지만 이것이 일에 이제 완수하는 것을 방해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가 활동이나 친구 계절 때 마다하고 일과 생각에 지나치게 몰두하고요.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도덕, 윤리 또는 가치관에 관해서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낡고 무가치한 물건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소중했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집광처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박이 많아요. 타인이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거나 함께 일하는 게 이제 꺼려하는 거고요.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돈 쓰는 게 인색해요. 왜냐하면은 미래에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현재에 돈을 쓰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그걸 대처할 수 있을까? 안 돼. 라고 하면서 현재 못 쓰는 거죠. 경직되고 완강함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그는 두려움에 있다. 왜냐하면은 바람에 뭔가가 변화가 되면은 그 변화를 못 견디니까. 그래서 강박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고요. 강박 성향은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순서에 맞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씨 사이즈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제목은 20포인트, 큰 글씨, 그 다음에는 몇 포인트, 점점 줄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따졌고, 색깔 같은 거, 뭐 같은 거 할 때 되면. 그래서 병동에 있을 때 간호사들이 이제 가끔 놀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자신의 일을 따지지 않으면 타인한테 일을 맡기지 못한다고. 제가 잘 못 맡겼었거든요. 근데 간호사들이 선생님 평생 그러고 사실 거예요? 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되면은 줄은 무슨 색으로 줄을 써야 되고 설명은 무슨 색깔, 파란색 볼펜, 중요한 건 빨간색 볼펜, 중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좀 알아주면 좋을 거 그런 거 이제 샤프 그렇게 썼었거든요. 줄 짝짝 대고 자루 줄 대고 줄을 그어야 되고. 근데 간호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평생 그러고 사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순간 이러고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일을 안 주고 제가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끝까지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꼭 참고 그냥 자루 줄 안 되고요. 그냥 손으로 그냥 볼펜을 쭉쭉 거기도 하고 이제 색깔 다른 걸로도 이제 줄긋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은 많이 바뀌어졌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강박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나 지갑 돈 낼 때 여러분들 돈 어떻게 내세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순서대로 넣거나 얼굴면이 같은 면이 보이도록 하거나
저는 그런 건 또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거 딱딱딱딱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책을 꽂는다라고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틀이 있어서 뭐 영어부터 한다든지 한국부터 한다든지 키댄대로 한다든지 뭐 누구의 뭐 출판사대로 한다든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사소한 강박 성향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 삶을 이제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성격 장애 환자들은 그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다른 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성격 장애예요. 기타 성격 장애는 이제 수동 공격적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또는 직업적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에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즉 암묵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타인, 인생을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적개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거는 다 그냥 보고요. 쉽게 말하면은 공격심을,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 화나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공격형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 이거 해 라고 하면은 느릿느릿하는 거죠. 나 그거 하기 싫어 라고 보통 얘기하면 끝나는데 이 사람은 나 그거 하기 싫어 라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행동, 꾸물거리거나 지연된 행동을 취하는 거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양가 감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꾸물거려요. 뭐 이것 좀 해 라고 하면은 싫어 소리는 못하고 하긴 하는데 느릿느릿하거나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이 그랬어. 근데 그게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쑥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동 공격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장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격장애를 쭉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10가지, 수동 공격성까지 하면은 11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각각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 A는 편집성 인격장애, 조현성 인격장애, 조현형 인격장애가 있고요. 편집성 인격장애는 불신하고 의심이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현성은 감정 표현이 제한되어 있고, 조현형은 가까운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급격하게 불편감을 느끼는데 인지적, 감각적 왜곡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클러스터 B는 나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연극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반사회성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고 범법 행위를 벌인다고 있고요. 경계성 인격장애는 충동성이 현저하다라고 봤습니다. 연극성 인격장애는 과도한 감정적인 경험과 주목받고자 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러스터 C는 불안이 기본으로 깔린다라고 얘기해서 불안, 두려움이, 그래서 회피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강박성 인격장애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회피성 인격장애는 이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를 해서 회피를 하는데 낮은 자존심과 자기 비하가 기본에 깔리고요. 여성이 흔합니다. 의존성 인격장애는 자신의 노력 없이 타인에게 의지해서 하고요. 관계 중에 일어나는 고통이라든가 불편감, 불쾌감도 잘 참아냅니다. 강박성 인격장애는 정확성, 완벽성, 세밀함.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전체를 보는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수동 공격성 인격장애가 있고 이거는 상황에 의존적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 그래서 꾸물거림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양상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서, 자아사, 행동, 대인관계, 방어기제, 유의성, 사례 이런 것들도 같이 쭉 보면서 큰 흐름을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장애 환자의 간호 목표입니다. 성격장애는요, 성격장애 자체가 교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교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교정할 수 없고요. 이 특징을 가지고도 이탈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성격장애의 간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상을 경감시키고 정서적으로 균형을 유지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현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격장애의 간호중재입니다. 간호중재는 일반적인 간호중재는 자해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아까 이제 특히 경계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해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클러스터 B에서 자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해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분리 개발의 과정과 관련된 강한 의존 요구가 있음을 인지하고 관찰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에 환자를 참여를 시킵니다. 나는 뭐 자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뭐 각서를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의료진은.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고 확고하게 제한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B군 성격장애자 간호는 경험이 풍부하고 일관성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B군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의사부터 간호사, 뭐 남자 보조원까지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딱 정해요. 이거는 뭐, 특히 병동 규칙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융통성 절대 부리지 않고 똑같이 합니다. 라고 하고,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잘, 이제,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이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맺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환자가 요구한 것들을 내가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토스시키는 거예요. 남자 보조원은 진료 보조원은 간호사한테, 간호사도 경력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 많은 사람한테, 많은 사람도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수간호사한테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의사한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B 중에서 정말 힘든 사람은 저희는 스텝만 그 환자를 갖다가 담당했어요. 다른 사람은 뭐 너무 힘들어요. 그 환자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담당 교수만 그 환자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입원은 더 이상은 안 시켰어요. 이 사람이 한 20번 정도 입원을 했는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담당 교수만 그 환자를 갖다가 외래에서 치료하는 걸로 해결을 받습니다. 간호사들이 그 환자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정신심리적 간호중재입니다. 대상자하고는 치료적 관계를 수립해줘야 돼요.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고 내적 갈등의 표현을 격려하고 수용하고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회피성인 성격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의존성 환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치료 따뜻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게끔 모든 사람이 대해주고요. 한계를 설정하고 구조를 제한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거는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100%다 아니잖아요. 병원에만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주고 어떤 것들은 안 된다라고 그 한계를 갖다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환자들이 퇴원을 해서 이제 밖에서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사회보다는 서포트 해주는 게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치료를 통해서 뭐 가족하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인지행동 전략입니다. 역기능적 신념의 수정을 통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경감시키고 일관성 있고 확고한 규칙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도 조절을 해주고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인지행동 전략은 이제 자세한 거는 인지행동 치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요. 요번 3학년일 때는 그냥 요 정도에서 지나가겠습니다. 신체활동입니다. 긴장 완화 및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운동요법 같은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점점 더 거기에 몰입되잖아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다 보면 긴장도 완화되고 감정도 표현이 되니까 신체활동을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활동에서 책임감 부여를 통한 성취 완수 기회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뭐 오락 같은 걸 하게 되면 조장을 시킨다거나 하면은 그건 조그만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피성 성격장애 환자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체 활동들을 권하고요. 투약 및 입원입니다. 충동 억제와 입원했을 땐 약을 쓰게 되니까 충동 억제와 진정을 위해서는 항정신병 약물을 쓰기도 하고요. 대인관계에서의 과민성이나 우울증이 동반될 때는 이제 항우울제, SSRI 계통을 주로 쓰고요. 과도한 불안, 이제 클러스터 B, C, 클러스터 C 인 사람들은 항불안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타의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입원 치료를 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문제 2예요. 규칙 순서 등에 집착하고 인내심, 완고와 완벽주의, 감정 표현의 인색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성격 장애는 어떤 것일까요? 보면은 딱 나오죠. 강박성 성격장애, 인격장애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성격장애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예를 들면 8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 나타난다.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고요. A, B, C 유형의 특징들 어떤 그룹핑을 했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각각의 인기 성격장애들은 어떤 게 있고 그 성격장애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외우면은 훨씬 더 심플하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 목표에서는 이거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격장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 중재에서는 자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해를 갖다가 자해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환경치료 있죠. 그래서 한계를 설정하고 구조를 제한해서 환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거, 허용할 수 없는 범위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일관된 태도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간호중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물질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